한 외국 청년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하고 있었다가 결국 그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예일대학교. 그곳에서 열린 국제정치학 수업에서 한 학생이 한국을 강하게 비하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국제적인 영향력도 부족하다는 말이었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은 잠시 조용해졌고 교수님은 묵묵히 그 학생을 바라보더니 강단 앞으로 나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원래 수업 대신 내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책에도 없고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지만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과연 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한국을 향해 비판적인 말을 내뱉은 주인공은 알렉산더라는 유럽 출신 유학생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국의 위대함을 배우며 자랐고 특히 군사력과 국제정치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해군 장교였고 집안 식사 시간마다 세계 정세와 군사력 순위가 대화 주제였어요. 어릴 적부터 그는 힘센 나라가 세계를 이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을 평가하곤 했죠. 그런 그가 예일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 진학하면서 처음 마주한 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존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자주 한국 이야기가 들려왔고 드라마, 음악, 음식, 전자기술 이야기까지 끊이질 않았죠. 하지만 알렉산더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한국? 그냥 기술 좀 빠른 나라일 뿐이야. 군사나 외교는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이 주도하지. 그는 특히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토론 주제에 반발했습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망상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운운한 것도 한국이 핵무기 개발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의 말은 교실 안을 찬물처럼 쉽게 만들었고 뒤편에 앉아있던 한국 유학생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준호는 그런 평가에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없이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왔죠. 교수님의 이름은 데이비슨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퇴역 장성이자 지금은 국제전과 안보학을 가르치는 학자였죠. 그는 잠시 알렉산더를 바라보다가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한국은 내가 전쟁터에서 만난 나라입니다. 책으로 배운 게 아니고 신문에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 함께 싸웠던 나라예요. 학생들은 웅성이기 시작했고 알렉산더는 당황한 듯 살짝 눈을 피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971년 나는 베트남 정글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때 미군은 점점 지치고 있었고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을 쳤죠. 게릴라전과 열대의 기후, 끝없는 공격 속에서 우리 부대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국군이 합류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장비도 후졌고 병사들은 왜소했으며 언어도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며칠 후 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실 안은 숨소리도 조심스러워졌고 알렉산더는 점점 얼굴이 굳어가고 있었어요. 한국군은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비 오는 밤에도 진흙탕을 기어가며 적의 기지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명령 하나 없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그들은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묵묵히 무정이를 들고 있었고 때론 밥도 먹지 못한 채 작전을 수행했죠. 그의 눈동자는 과거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 했어요.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매복 상황이었고 총탄이 사방에서 날아오던 때였습니다. 나는 중상을 입을 뻔했고 바로 그때 한 한국 병사가 나를 덮치듯 밀쳐냈습니다. 대신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고 교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어요. 그 병사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 미소를 나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알렉산더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정적이 길어졌고 학생들 몇몇은 눈을 훔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을 깬 건 알렉산더였습니다. 당황하고 있었지만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교수님 말씀은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의 한국이 그런 정신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학생들 중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준호였어요. 한국 학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준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이 아직도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걸 겪었습니다. 전쟁, 분단, 가난, IMF,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했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2년간 군 복무를 하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왜 우리가 조국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지, 왜 작은 일에도 온 힘을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 역시 군 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왔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 유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왔다는 사실이 낯설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마무리했어요. 교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분위기는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외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 평화를 선택하는 나라죠.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은 놀라며 속삭였어요. 정말 한국이 핵무기 기술이 있어?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스스로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품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날 강의가 끝난 후 알렉산더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는 너무 편향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캠퍼스를 천천히 걸으며 교수님이 말했던 한국 병사의 미소와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조국을 위한 충성심, 전우를 위한 희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깊은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며칠 뒤 알렉산더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다가 준호를 마주쳤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알렉산더는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준호,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조용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알렉산더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 한국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자랑할 것도 많고 숨기고 싶은 역사도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품고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알렉산더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네가 말한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 나도 그걸 배우고 싶어졌어. 나도 이제 내 조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존중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싶어. 그날 이후 알렉산더는 달라졌어요. 그는 한국 현대사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한국 영화와 다큐멘터리도 보기 시작했죠.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보내 베트남 전당 시 한국군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구했어요. 그리고 학기 말 국제안보 속 지역 강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던 알렉산더는 과제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발표 당일 그는 이런 말로 시작했어요. 이전에 저는 힘 있는 나라만이 중요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품격 있게 행동하는 나라, 기술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리고 자기를 증명해온 역사를 가진 나라. 저는 이제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하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알렉산더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시야도 넓어졌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졸업 후 알렉산더는 국제협력기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는 동북아시아 지역 프로젝트에 지원했고 1년 후 드디어 한국으로 파견되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내가 존경하게 된 나라에.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 나라를 무시했고 관심조차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표지판과 건물,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광화문 앞을 지나던 날, 그는 우연히 참전기념관에 들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한국군에 관한 전시물을 발견했죠. 거기에는 교수님이 말한 이현수 상병의 이름도 있었어요. 당시의 작전 지도, 군번표, 낡은 군화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고 그 옆엔 짧은 편지가 함께 붙어 있었어요. 나는 내 조국을 위해 싸웠고 전우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길 바랍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알렉산더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이곳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그는 호텔방에서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엄마, 나는 지금 한국에 있어요. 아주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 나라는 단지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으로 세워진 강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그 후 몇 달 동안 한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역사 유적지, 전쟁 기념관, 산업단지 등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 성실함, 그리고 절제된 겸손함에 깊이 감동했죠. 그는 종종 전철 안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쓰레기를 주워 담는 노인,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키는 사장님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의 힘은 이런 사람들에서 나오는 거구나.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그는 남산에 올라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룬 이 도시, 이 평화, 이 자부심. 저는 이제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엔 다시 눈물이 고이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그는 다시 한번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현수 상병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며칠 후 교수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왔구나, 알렉산더. 네가 한국을 이해하게 되어 참 기쁘다. 이제 너는 단지 외교나 군사로 세계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바로 진짜 리더가 되는 길이야. 그 말에 알렉산더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부끄러움, 감사함, 그리고 성장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알렉산더는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유엔의 평화유지군 파견 협의차 정식 외교관으로 방문하게 되었죠. 공식 회담 후 그는 짧은 연설을 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조용하지만 강하며 겸손하지만 정확합니다. 저는 한국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청중 중 한 명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한국을 그렇게까지 존경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병사의 미소였습니다. 전우를 위해 대신 총탄을 맞고도 형님 먼저 가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의 정신. 그것이 한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렉산더는 한국과 유럽을 잇는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세계 속에서 다리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몇 년 뒤 알렉산더는 유엔 산하의 안보 자문기구 소속으로 세계 각국을 돌며 지역 안정을 위한 외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한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을 찾게 되었죠. 이번엔 외교관 신분이 아닌 조율자이자 협력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참여하게 된 이 프로젝트가 과거 교수님이 강조했던 품격 있는 나라의 전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회의 중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입니다.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신뢰로 이어졌고, 이젠 우리가 그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모두가 그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고, 한국 대표단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어요. 그날 저녁, 그는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산 자락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밝았고,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교수님, 이현수 상병, 그리고 준호, 그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오르고 있었죠.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 않았고,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걸어왔어요. 그는 그렇게 중얼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회고록을 쓰게 되었어요. 제목은 바로 한 병사의 미소. 그 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특히 청소년과 군 장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알렉산더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내게 한국은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이며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존경합니다. 그 책이 출간된 이후 알렉산더는 수많은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그는 각국의 대학과 국제기관을 돌며 이해와 존중의 외교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서두에 한국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변화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진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는 한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마친 뒤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죠.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세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나라를 존경하기 전에 나는 그 나라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무시는 내가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죠.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그 간견 영상은 널리 퍼져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존중은 가슴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이 가장 큰 증거가 되었죠. 그는 여전히 한국을 찾습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강원도 상골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쉬었고, 어느 겨울에는 제주도의 해변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어느 날, 그는 서울 외곽의 국립묘지에 들렀습니다. 전쟁 중 희생된 한국군 장병들의 묘비를 하나하나 돌아보며 손을 얹고 말했어요. 당신들의 희생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방인인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는 말없이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눈앞에는 수천 개의 하얀 비석이 줄지어 있었고, 그 위로 겨울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날, 그는 자신의 회고록 후속편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이번 책의 제목은 조용한 용기, 조용한 나라. 그는 지금도 그 책을 집필하며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소리 없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전 세계 외교 아카데미의 필독서로 지정되었고, 알렉산더는 가장 인간적인 외교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한 번은 프랑스의 외교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까? 더 강력한 동맹이나 경제 파트너도 많을 텐데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나는 한국을 통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국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의 이 발언은 현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여정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글로벌 존경인물 시상식에 연사로 초대된 것이었죠. 서울시청 강당에서 진행된 그 행사에는 수많은 청중이 자리했고 알렉산더는 단상 위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나는 무지했습니다. 그 무지는 편견을 낳았고 편견은 내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준 한국에게 그리고 저를 바꾸게 해준 한 병사의 미소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의 눈갰 눈물이 맺혀 있었고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강당의 박수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내려오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외교관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자신에게 미소 지어주던 민수와 준호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죠. 그 미소 속엔 한국다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다움이 오늘의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였죠.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서울 시내를 걸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장소, 참전기념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이현수 상병의 이름을 처음 봤던 그 자리. 그곳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국화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어요. 이현수 상병님, 저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그의 눈가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 순간 한국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준호, 교수님, 민수, 그리고 그와 마주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 그들은 늘 조용했지만 강했고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느꼈어요. 진정한 국격은 크고 무거운 단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있다는 걸요. 그 후로도 알렉산더는 세계 곳곳을 돌며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엔 중동의 분쟁 지역에서, 어느 날엔 유럽의 외교 포럼에서 그는 항상 그날 교수님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힘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라 필요할 때 참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곤 했어요. 저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조용한 외교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한국을 떠날 때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당신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 제가 살아가는 동안 갚아가겠습니다. 책은 특별한 형식 없이 그가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 하나하나를 담담하게 풀어낸 수필집이었어요. 그 책의 마지막 장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전쟁터에서 한국을 만났고 교실에서 한국을 배웠으며 길 위에서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말합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 그리고 그 진심은 세계를 바꾼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죠. 그 속에서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성장해 나갈지 저도 정말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을 들려주신 알렉산더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국을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의 시야까지 넓혀간 그의 여정,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고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언제나 사랑합니다.